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제 인생을 망쳐버릴 뻔한 인간을 가차없이 내쳐버린 여자입니다. 그 인간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짝퉁 같은 놈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집안 식구들도 하나같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럼 소중한 제 인생의 오점이 될 뻔한 그 인간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사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빠는 회사를 다니셨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전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민수가 머린 엄마 대신 내가 묶어줄 테니까 이리 와. 그리고 현수 너 놀이터에서 놀다 왔으면 얼른 손부터 씻어야지. 저는 동생들한테 숙제도 도와주고 공부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를 하는 기분으로 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쳤답니다. 자, 300에다가 70%를 곱하면 얼마지? 70%는 100분의 70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300에다가 100분의 70을 곱하면 되겠지? 전 그렇게 동생들을 돌보며 바쁘면서도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어서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 졸업 후엔 꽤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첫 직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땐 꼭 제가 먼저 하겠다고 자처해서 나서곤 했어요.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이 업체에 맡을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게 좋겠나? 팀장님, 그 업체는 제가 맡겠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하고 업무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광숙 씨 지금도 일이 많은데 괜찮겠어?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업무 능력 향상도 되고 좋은 거죠. 제가 잘 관리해 볼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맡은 업체가 많다 보니 야근을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힘들기보단 오히려 즐거웠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야근해야 돼서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을 먹는데 직장 상사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나저나 광숙 씨는 이런 국밥 같은 것도 잘 먹어서 참 보기 좋아. 요즘 젊은 여직원들은 이런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데 광숙 씨는 먹는 것도 안 가리고 힘들 일 시켜도 힘들다는 내색 하나도 안 하잖아. 우리 회사에 광숙 씨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회사가 아주 나날이 발전할 거야. 저는 회사에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멀리 지방 출장을 갈 일이 있어도 절대 마다하지 않았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주말에 출근하라고 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좋은 마음으로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회사에 제 인생을 모두 올인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3년 정도 했을 때부터 슬슬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제가 열심히 한다고 상사분들이 칭찬이라도 해주셨지만 이젠 그냥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이번에 새로운 업체도 진행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광숙 씨가 할 거지? 팀장님, 너무 저만 다 하는 것보단 다른 분들도 좀 나눠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맡은 업체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더 늘어나면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아, 이걸 광숙 씨가 안 하면 누가 해? 새로 생긴 업체는 신경 쓸 게 많아서 다들 꺼려하는 거 광숙 씨도 알잖아. 다른 사람 시켜봤자 입 대빨 나와서 안 할 게 뻔한데 그냥 광숙 씨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주말에 출근하는 것도 당연히 제가 하는 걸로 알더군요. 직장 동료 중에 저보다 한 살 많은 남자 동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광숙 씨, 아까 팀장님이 이번에 급하게 진행되는 건 있으니까 주말에라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팀 전부 다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광숙 씨는 원래 주말에 나오는 거 좋아하니까 광숙 씨가 나와서 하는 거 어때요? 난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아니, 문성 씨, 전 뭐 주말에 약속도 없는 줄 아세요? 저도 주말에 바쁜 사람인데 그동안 회사에 도움되고 싶어서 주말에도 자처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저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죠.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과로 때문인지 너무 몸이 안 좋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핑핑 돌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 반차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어이없어 하는 말투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광숙 씨, 어울리지도 않게 무슨 오후 반차야. 예전엔 일주일 내내 야근해도 피곤한 내색 하나도 없었으면서 이제 3년 차 됐다고 너무 변한 거 아니야? 세상에, 제가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그동안 제 몸 상해가면서 열심히 일했나 하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언젠가부턴 제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동안 다른 동료들은 업무 시간에 맨날 놀기만 하더군요. 저한테 일을 다 떠넘기니까 할 일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업무 시간에 수다를 떨고 담배 피우러 가서 30분씩 있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회식할 때만 상사들한테 아양 떠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제가 그렇게 회사에 몸바쳐 일했는데도 일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던 문성 씨가 저보다 먼저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인사 팀장님한테 가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팀장님, 이번 진급건 말인데요. 고가가 제대로 반영된 거 맞나요?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에서 일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성과도 제가 제일 많이 냈잖아요. 그럼 진급을 해도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강수 씨가 열심히 일하는 건 알지. 아니, 근데 위에서 문성 씨를 진급시키라는데 어떡해. 광숙 씨도 알겠지만 문성 씨가 워낙에 술자리에서 아양도 잘 떨고 예쁨 받는 스타일이잖아. 원래 회사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잔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라고. 잔머리를. 저는 그 순간 너무 큰 회의감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구나. 이 회사에 내 인생을 바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한동안은 좀 쉬고 싶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위로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광수가 그만큼 했으면 너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아무래도 그 회사 널 담긴 그릇이 너무 작았나 보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당분간은 집에서 편하게 쉬렴. 어느새 직장인이 된 첫째 여동생도 절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아, 언니, 어깨가 왜 이렇게 돌덩이야. 세상에, 누가 보면 사무직이 아니라 막노동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언니, 내가 마사지 예약해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마사지나 받으러 가자. 어? 게다가 남동생도 저 먹으라면서 매운 닭발을 포장해 오고 대학생이 막내 여동생도 홍대까지 가서 맛있는 디저트를 사왔더라고요. 언니, 원래 이렇게 달달한 걸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대. 내가 언니 주고 싶어서 오늘 친구랑 같이 홍대 가서 사왔어. 여기 디저트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저희 가족들 덕분에 금방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회사에선 찬밥 취급 당했지만 집에선 다들 절 사랑으로 대해줬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수가, 너 혹시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말고 우리 학원에서 강사로 일해보는 건 어때? 솔직히 너 정도면 학벌도 괜찮고 말도 잘하는 편이니까 강사 일도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학원에 강사 자리가 비었는데 네가 한다고만 하면 내가 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 사실 어렸을 때 동생들 상대로 선생님 놀이를 해보긴 했지만 실제 강사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호기심도 생기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겨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출근 전까지 준비도 정말 많이 하고 연습 강의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가 첫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긴장이 돼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막상 학생들 앞에 서고 나니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중해주는 학생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때 저는 제 적성을 이제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원이었던 전 친구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학원 강사로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제가 열심히 가르치면 애들이 성적으로 그 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게 없었지만 학원 강사 일은 전혀 달랐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니까 저도 학생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학원에서 일을 하던 중 한 번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어머니와 같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께선 저한테 고개까지 숙이며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준혁이가 원래 반에서 하위권이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원래 공부에 흥미가 워낙에 없는 애라 학원을 여기저기 많이 다녀봐도 다 실패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준혁이가 선생님 수업은 너무 재미있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 앞으로도 저희 준혁이 잘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만 계시면 저희 준혁이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그저 열심히 가르쳤을 뿐인데 어머니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쉬는 날에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제가 가르치는 여학생 한 명이 쪼르르 달려오는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장 보러 오셨어요? 저도 엄마랑 같이 장 보러 왔는데. 아, 그래?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거 사러 왔구나? 선생님은 간단하게 저녁 먹을 거나 좀 사서 가려고. 그렇게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다시 헤어져서 각자 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을 다 본 후 계산을 하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다시 저한테 달려오더니 무슨 유리병 하나를 주는 겁니다. 선생님, 평소에 수업하느라 말씀 많이 하셔서 목 아프시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목 아플 땐 꿀물이 좋다고 하길래 한 병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앞으로도 재밌게 수업해 주세요. 작은 선물이었지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유리병에 든 그 꿀물이 너무 소중해서 집에 가는 내내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로 일하는 게 또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제가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선 3년 내내 월급도 안 오르고 진급도 안 됐었는데 여기선 제가 열심히 하니까 원장님이 강사료를 올려주시더라고요. 아유, 요즘에 강숙쌤 덕분에 우리 학원에 상담 문의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쌤 덕분에 우리 학원이 나날이 발전해 가는데 내가 그만큼 쌤한테 챙겨줘야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강사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 강사료도 월 600만 원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물론 TV에 나오는 스타 강사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직장인에 비하면 많이 버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같이 일하는 동료 강사 중 한 명이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대학 선배인데 대기업에 다니고 성격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게 되었는데 성격도 저랑 되게 잘 맞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절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저한테 피로회복제도 진짜 자주 챙겨주더라고요. 광수가 매일 저녁 늦게까지 수업하느라 피곤하지?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되니까 이거라도 잘 챙겨 먹어. 남자친구는 평소에 저와 데이트할 때도 사람이 많은 곳보단 인적이 드물고 경치가 좋은 곳에 절 자주 데려가더라고요. 우와, 여기 풍경 진짜 예쁘다. 그나저나 이렇게 한산하고 예쁜 곳은 어떻게 찾았어? 내가 너 데려오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좀 많이 알아봤지. 광숙이 너 평소에 애들 수십 명씩 가르치느라 정신 없을 것 같아서 쉬는 날이라도 여유를 즐기게 해주고 싶었어. 어때? 사람 없는 곳에 오니까 힐링되는 것 같고 좋지 않아? 남자친구는 제가 퇴근할 때 학원으로 데리러 오기도 하고 제 생일 땐 학원에 커다란 꽃다발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걸 보고 동료 선생님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우와, 광숙쌤 남자친구분 진짜 로맨틱하다. 에휴, 내 남편은 연애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꽃다발 한번 사준 적이 없는데 누군 생일이라고 이렇게 직장에까지 꽃다발도 보내주고 진짜 부러워 죽겠네. 전 그렇게 저에게 한없이 잘해주는 남자친구와 1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모가 제 직업을 듣고선 이러시더라고요. 뭐? 학원 강사라고? 학원 강사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아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사람 그래도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하도 애들을 잘 가르치고 수업도 인기가 많아서 지금은 일반 직장인보다 더 잘 벌어요. 그래? 학원 강사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단 말이야? 그래도 차라리 학교 선생이 낫지. 학원 강사는 인식이 영 그렇구만. 아무래도 예비 시모는 학원 강사라는 제 직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하지만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고 딱히 결혼을 반대하신 것도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도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자네가 우리 딸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듣긴 들었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인상도 참 남자답고 듬직하구만. 그렇게 전 양가 허락을 받고 상견례까지 마친 후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도 알아봐야 하고 신혼여행지도 골라야 하고 그 외에 자잘하게 신경 쓸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던 중 하루는 예비 남편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오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회사에서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셔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걱정되고 그렇네. 무슨 얘긴데 그래? 아니, 우리 어머니 지인 딸이 학원 강사인데 하루아침에 학원에서 잘렸나 봐. 그런데 그 업계가 좁아서 그런지 한 번 잘리니까 다른 학원에 취업도 잘 안 되고 지금 백수로 지낸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광숙이 너도 그렇게 되면 어쩌나 해서. 전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남편이 별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이 학원에서 일하는 동안 원장님이 이유 없이 강사를 자르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학원에서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나서 휴대폰을 보니 예비 시모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예비 시모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예,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아, 내가 너한테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 줄 알아?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수업 시간엔 휴대폰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나저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 지인들이 나보고 예비 며느리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너한테 좋은 식당 좀 예약하라고 전화했지. 나랑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니까 너도 미리 인사하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예비 시모가 굳이 친한 지인분들한테 절 소개시켜 주시겠다길래
그래도 나름 좋은 식당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의 지인분들을 만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 지인분들이 제 앞에서 대놓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하필이면 왜 학원 강사 며느리야? 똑같이 대기업 다니는 여자들도 많고 전문직 가진 여자들도 충분히 만날 수 있을 텐데 진짜 의외네. 전 대놓고 절 무시하는 발언에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한 번 참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속상한 마음에 다음번에 예비 남편을 만났을 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유, 그 정도 네가 이해해. 아무래도 어머니 주변 사람들 자식들 중에 내가 제일 잘된 케이스라서 어른들이 더 유난스럽게 구시나 봐. 그나저나 광수가 내가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너 수업하느라 우리 어머니 전화를 바로 못 받았다며? 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 어머니 그런 거 되게 싫어하셔. 싫어하셔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어머님 전화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수업 중에 못 받는 건 이해하지만 애들이 잠깐 문제 풀고 있을 때 문자로 답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결혼하면 이제 가족인데 서로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야지. 세상에 수업 시간에 애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에 쉬는 게 아닌데 아무래도 예비 남편이 강사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전 예비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 정도는 감수하려고 했어요. 평생 다르게 살아온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데 100%다 잘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아빠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저희 아빠 선물로 홍삼까지 사왔더라고요. 아버님, 홍삼이 기력 보충에 진짜 좋은 거 아시죠? 제가 잘 알아보고 좋은 걸로 골랐으니까 잊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드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아버님 건강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예비 사이가 홍삼까지 다 사다 주고 정말 고맙네. 내가 자네가 사준 이 홍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겠네. 그런데 그날 예비 남편이 집에 돌아간 후 아빠가 선물 받은 홍삼을 하나 드셔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거참 이상하네. 홍삼이 원래 이런 맛인가? 이상하게 맛이 특이하네. 전 아빠의 말에 진짜 뭐가 다른가 싶어서 저도 하나 뜯어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홍삼이라고 하기엔 향도 되게 약하고 달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예비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선물한 홍삼이 짝퉁 홍삼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홍삼 로고가 써 있어서 당연히 그 제품인 줄 알았는데 비슷하게 흉내낸 가짜 상품이었어요. 게다가 성분표를 보니까 홍삼은 거의 안 들어있고 물엿이랑 캐러멜 색소가 들어있더군요. 심지어 자세히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까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저희 아빠한테 짝퉁 홍삼을 선물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음날 예비 남편을 만나 따졌어요. 오빠, 우리 아빠한테 준 홍삼 짝퉁인 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선물로 짝퉁 홍삼을 줄 수가 있어? 뭐? 짝퉁이었다고? 어쩐지 가격이 싸더라. 인터넷으로 엄청 싸게 팔길래 샀거든. 근데 짝퉁이면 뭐 어때서? 그래도 아버님이 받고 기분 좋으셨으면 된 거 아니야? 짝퉁이든 뭐든 간에 그냥 앞으로도 꼬박꼬박 그걸 챙겨 드시라고 해. 뭐라고? 아니, 짝퉁이면 어떤 제조 공정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심스러운 걸 우리 아빠 보고 계속 드시라는 얘기야? 그거 먹고 우리 아빠 탈나면 어떡할 건데? 아, 진짜 나 몰랐다니까 그러네. 나도 그거 짝퉁인 거 알았으면 안 샀지. 아무튼 이번엔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할게. 근데 나 진짜로 일부러 짝퉁 산 거 아니란 말이야. 세상에 저희 아빠 앞에선 제일 좋은 홍삼으로 골라서 샀다고 했으면서 싸구려만 찾다가 짝퉁 홍삼을 사왔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짝퉁을 산 게 아니라고 하니까 더 화를 내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괘씸한 마음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점점 더 저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강의실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누가 절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새언니, 저희 왔어요. 세상에, 그건 저희 예비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학원으로 찾아와선 저를 붙잡고 이러더라고요. 새언니, 저희 여기 근처 지나가다가 갑자기 새언니가 일하는 학원이 있길래 들렀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저녁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저희 점심을 일찍 먹었더니 지금 너무 배고프단 말이에요. 네? 지금요? 저 아직 수업이 남았는데요. 그 수업 그냥 빠지면 되잖아요. 학생도 공부하기 싫으면 땡땡이 치고 그러는데 강사도 한 번쯤은 땡땡이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강사가 어떻게 땡땡이를 쳐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땡땡이 한번 칠 수도 있는 거지. 정 안 되면 그냥 저희끼리 먹고 올 테니까 결제만 해주시던가요. 여기 근처에 맛있는 거 되게 많던데 언니 덕에 맛집 좀 한번 가봐야겠어요. 세상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저한테 무슨 돈 맡겨놓은 것처럼 사주기가 너무 싫더군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오늘 말고 다음에 사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면 곤란하다는 얘기도 했죠. 그러자 둘이서 입을 삐쭉 내밀고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비 시누이들이 가버린 후 밤늦은 시간에 예비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 오늘 우리 딸들이 학원까지 찾아갔는데 밥도 안 사주고 내팽개쳤다며? 그까짓 학원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이, 어떻게 시누이 될 사람들을 그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 어머님, 그럼 제가 아가씨들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해서 다 팽개치고 나가야겠어요? 저한테 수업 듣겠다고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저보고 버릇 없다며 혼자 화를 내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던 건 예비 시부까지 저한테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예비 시부가 절 따로 부르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지금은 좀 잘 번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학원 강사 수명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아니? 내 생각엔 나이 든 강사들보단 젊은 강사들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너도 이제 슬슬 나이 먹어가면 퇴물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되면 네가 학원 강사 잘리고 우리 아들 돈으로 생활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드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 먹고도 학원 강사 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너까지 그러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라도 네가 갑자기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도 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하면 나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내도록 해라. 그럼 내가 그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너 학원 강사 잘리면 그때 돌려주는 걸로 하마. 그래야 우리 아들도 부담이 덜할 거 아니니? 네? 저보고 매달 200만 원씩 아버님한테 드리면 대신 저축을 해주신다고요? 아버님, 저축은 지금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세상에, 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욕을 듣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비 남편한테 연락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했더니 예비 남편이 또 예비 시부 편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지 않아? 나야 정년퇴직 전까진 일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학원 강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우리 아버지가 너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게 어때?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돈을 맡기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맡기지. 왜 아버님한테 맡겨? 이쯤 되니까
슬슬 이 결혼을 하면 제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일부러 늦추고 계속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2달쯤 남았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때가 예비 시부의 생신이 며칠 안 남았을 때였는데 예비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광수가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혹시 생신 선물로 생각해 둔 거 있어? 글쎄, 아직 고민 중이야. 아버님한테 뭘 해드려야 좋아하시려나? 그럼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갖고 싶다고 하신 거 있으니까 그거 사드려. 우리 아버지가 원래 명품을 되게 좋아하시거든. 안 그래도 요즘에 자꾸 갖고 싶다고 하시는 시계가 있었는데 그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라 너한텐 좀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700만 원대 시계로 타협봤는데 그거 사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 어때? 뭐? 700만 원대 시계를 사드리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설마 그거 진심 아니지? 아이, 내가 쓸데없이 장난을 왜 해? 그냥 다른 선물보단 그 선물이 제일 나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 아버지한테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전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저희 아빠 생신 땐 짝퉁 홍삼을 사줘놓고선 예비 시부 생신엔 700만 원대의 명품 시계를 사드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솔직히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예비 남편과 이대로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이젠 그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더군요. 저는 절대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진짜 미쳤구나. 우리 아빠한테 짝퉁 홍삼 사줬으면서 너희 아빠한테 7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사드리라고? 네가 그때 사온 그 짝퉁 홍삼 한 10만 원은 하니? 인터넷으로 제일 싼 거 골랐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해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뻔뻔하게 그딴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적어도 할 거면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꼭 양가에 똑같이 하라는 법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인 거 맞잖아. 나 우리 어머니 통해서 예전에 선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만난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더 잘난 여자들 사이에서 널 선택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야,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만나달라고 구걸이라도 한 줄 알겠다. 그래서 네가 대기업 다닌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지금?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 전부 다 날 아주 벗겨먹으려고 작정했잖아. 안 그래? 벗겨먹기 누가 벗겨먹는다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학원 강사가 아무리 돈 잘 번다고 해도 대기업 직원이랑 급이 다르잖아. 그나마 내가 널 좋아하니까 만나주는 거지. 나 아니었으면 너 나처럼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 못 만났을걸? 세상에, 예전엔 제 직업을 존중해주고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예비 시댁 식구들이 하는 것처럼 저를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더군요. 제가 알던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 그래? 그나마 네가 날 좋아하니까 만나주는 거라고? 그럼 앞으로 나랑 안 만나면 되겠네. 나도 내 직업 무시하고 돈만 뜯어가는 너랑 너희 가족들은 이제 상종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파혼해. 파혼하고 너네 아빠 생신 선물은 네가 직접 알아서 해드려. 우리 아빠한테 해줬던 것처럼 너희 아버지한테도 짝퉁시계나 해드리면 되겠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진짜로 나하고 파혼하겠다 이거야? 그래, 파혼해. 내가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면 미친 사람이지. 그나저나 네가 우리 아빠한테 왜 짝퉁 홍삼을 사왔는지 알겠다. 바로 네가 짝퉁 같은 놈이라서 그런 거였어. 겉으로만 멀쩡한 척하고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놈이잖아. 아주 불량품이라고, 불량품.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놈은 제가 뒤돌아서 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파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이 어디가 모자라서 그딴 요구를 해? 대기업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나 보지? 광수가, 그런 놈은 앞으로 상종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앞으로 연락도 받지 말고 만나지도 마. 알았지? 그 후 전 결혼식 관련해서 예약해 놨던 걸 싹 다 취소하고 그놈의 연락처도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예 단칼에 끊어내니까 큰일 났다 싶었는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광수가, 내가 너한테 막말했던 거 사과할 테니까 우리 그냥 예정대로 결혼하는 걸로 하자. 어? 나도 그날 너랑 싸우고 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너무했던 것 같더라고. 네 월급이 700만 원이 안 되는데 700만 원짜리 시계는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그냥 반으로 낮춰서 350만 원짜리라도 사드리는 걸로 하자. 물론 우리 아버지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참나, 이게 아주 남의 집에 와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이거나 먹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놈이 저희 아빠한테 선물했던 짝퉁 홍삼을 꺼내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놈이 인상을 확 쓰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진짜. 이딴 걸 왜 나한테 집어던지고 난리야? 뭐? 이딴 거? 와, 이거 완전 웃기는 인간 아니야. 이걸 이딴 거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 짝퉁인 걸 몰랐던 게 아니라 다 알고서 선물했나 보네. 아니, 그냥 말이 헛나온 거야. 왜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래? 됐고, 난 네가 짓거리는 헛소리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거기 떨어져 있는 그 짝퉁 홍삼이나 너네 아빠 갖다 드려. 너 이거 우리 아빠한테 주면서 몸에 엄청 좋은 거라고 생색냈잖아. 너희 아빠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에 좋은 거 드셔야 되지 않겠어? 우리 아빠랑 내가 딱 한 개씩만 먹었으니까 이 정도면 새 거니까 선물하기 딱 좋겠네. 에이씨, 이딴 쓰레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왜 나한테 가져가라고 난리야? 너 지금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집에 계시던 저희 아빠가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큰 소리로 저희 남동생을 호출하시더라고요. 현수야, 이놈이 쓰레긴 쓰레기통에 버리란다. 아무래도 버릴 쓰레기가 너무 커서 작은 봉투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찬장에서 쓰레기 봉투 제일 큰 것 좀 가져와라. 그 말에 제 남동생이 쪼르르 달려가 큰 쓰레기 봉투를 가져오자 아빠가 그 쓰레기 봉투를 그놈한테 던지며 이러시더군요. 뭐해? 안 들어가고 우리가 직접 봉투에 넣어주랴?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보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라고요? 그래, 네 놈이 쓰레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며. 우리 눈앞에 이렇게 커다란 쓰레기가 있는데 역겨운 냄새 더 풍기기 전에 얼른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쓰레기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심하기 뭐가 심해. 우리가 너 같은 놈한테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한 장 써주는 걸로도 감사한 줄 알아. 어디서 귀하게 키운 우리 딸한테 함부로 하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우리 딸을 등쳐먹을 생각을 해? 그나저나 나랑 우리 아들 둘이 힘쓰면 너 같은 놈 하나 들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는 거 별일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놈을 이 봉투 안에 집어넣어 버리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져. 당장 안 꺼져? 에이씨,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사람한테 쓰레기라고 하고 난리야 진짜. 그놈은 저희 아빠가 하도 무섭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코웃음만 났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도망가 버린 지 며칠 후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는데 세상에 예비 시모였던 그 아줌마가 저희 학원에 찾아와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까짓게 학원에서 돈 좀 벌면 다야? 대기업 다닌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해 준다는데 어디서 별 가짜는 게 감히
우리 아들한테 파혼하자면서 막말을 짓거릴 수가 있어? 아줌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수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요. 아줌마 아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왜 저한테 와서 난리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조금만 더 젊었으면 여기에 찾아오지도 않았어. 우리 아들 나이가 벌써 40대 초반인데 너 만나느라 시간 낭비한 거잖아. 우리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 만나기 힘들다고 집에서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 줄 알아? 그런데 그때 우르르 나와서 구경하고 있던 학생들이 그 아줌마를 향해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와, 저 할머니 진짜 대박이다. 완전 진상 할머니 아니야? 나 이거 SNS에 올려가지고 다 퍼뜨려야지. 할머니, 우리 선생님한테 소리 지르지 마요. 우리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할머니가 뭔데 우리 선생님한테 삿대질하고 난리예요. 그러자 그 아줌마가 엄청 당황한 얼굴로 뒷걸음을 치며 이러더군요. 뭐야, 어린 것들이 버릇없게 어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휴, 그 선생의 그 학생들이라고 아주 가르치는 애들까지 엉망이구만. 그런데 학생들이 계속 그 아줌마한테 뭐라고 하고 저희 원장님이랑 동료 강사분들까지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가시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쪽팔려서 도망가시더군요. 도망가는 그 모습이 엄마 아들이 정말 똑같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한테 일어난 사건을 알게 된 동료 강사가 저한테 나중에 사과를 하더라고요. 쌤, 정말 미안해요. 난 선배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대학교 때 과대표도 했었고 성적도 좋은데다 리더십도 있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렇게 이기적이고 마마보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쌤한테 소개시켜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 괜찮아요. 저도 그놈이랑 사귀면서도 그 본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냥 과 후배였던 사람이 어떻게 본 모습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사실 저한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겉으론 좋은 사람인 척하고 속을 시커멓게 썩어 있던 그놈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전 그놈이랑 파혼을 하고 아예 그쪽 식구들 연락처를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어요. 그때가 마침 수능 시즌이라 엄청 바쁘더라고요. 얘들아, 떨지 말고 평소처럼 하면 돼. 알았지? 너희 여태까지 수능 날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분명히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너희들 엄청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그렇게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꼭 열심히 한 만큼 수능 성적으로 보답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수능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고 저는 평소처럼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강사실에 들어가서 수업 자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 강사가 강사실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쌤, 잠깐 저랑 같이 저쪽 강의실에 좀 가실래요? 애들이 뭘 준비했다는데 다 같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동료 강사분들이랑 우르르 그 강의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강의실 안에서 저희 학원 애들이 어둡게 불을 끄고 케이크에 촛불을 켜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뭐야 얘들아.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저희 이제 대학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못 보잖아요. 그동안 학원에서 재밌는 일도 많았고 수업도 정말 잘 들었는데 이대로 헤어지면 아쉬우니까 다 같이 한번 준비해 봤어요. 선생님들, 그동안 저희 수업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이 학원은 그냥 공부만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저희를 아끼는 마음도 느끼고 친구들이랑 우정도 쌓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전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을 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학원이라는 곳이 돈을 주고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학생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강사들도 종종 있고 학생들도 강사를 그냥 돈 주고 쓰는 선생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저희 학원 애들은 저와 다른 강사분들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전 애들을 한 명씩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대학 가서도 재미있게 지내고 심심하면 가끔씩 놀러와. 알았지? 아참, 대학생 됐다고 친구들이랑 맨날 술만 퍼먹지 말고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은 해야 된다. 알았지? 그럼요, 선생님. 저는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만큼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살 거예요. 선생님이 열심히 살면 언젠가 그 보답이 온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날 전 제가 학원 강사로 직업을 바꾼 걸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주변에서 알아주고 학생들과 따뜻한 점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런 제 직업을 무시하고 저한테서 돈을 뜯어가려고만 했던 그 집안하고는 정말 잘 끝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평생 무시만 받고 시댁에 휘둘르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 인간과 파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그놈을 소개시켜줬던 동료 강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쌤, 지금 그 선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학교 동창은 물론이고 선후배들까지 다 연락도 안 받아주고 뒤에서 다 욕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저희 동창들이랑 선후배들한테 다 소문냈거든요. 제가 쌤한테 그런 놈 소개시켜준 게 미안해서 그렇게라도 대신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아마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여자 소개시켜달라는 말도 못할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겉으로 좋은 사람인 척 포장을 잘 했던 것 같은데 이젠 그 포장이 다 벗겨져서 내용물이 불량이라는 게 드러났으니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런 놈은 그런 나쁜 유전자를 물려주지도 말고 그냥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상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잖아요. 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굳이 일부러 남자를 만나기보단 제가 좋아하는 이 강사 일에 더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물론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굳이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진 않으려고요. 그럴 시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걸 베풀어주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죠. 무슨 직업을 가졌든 본인이 그 직업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면 그게 바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하는 일만 고귀한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은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멀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만 잘난 줄 알고 남들의 고충은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전 또 수업 준비를 하러 가야 해서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